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하급지도 상승 초입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좀 추천을 좀 했었죠. 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데가 지금 시장은요, 적어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상급지는 상승장이고요, 중급지도 상승장이고요, 중하급지도 상승 초입에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렇게 좀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이 벌써 이제 4천 건이 넘었어요. 이 4천 건이 넘었다는 건요, 이게 3월 달보다 느리지만요, 4월 달보다는 훨씬 빠른 추세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게 4월 달이고요. 요 이제 분홍색이 5월 달이고 녹색이 이제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는 거의 10,000건 가까이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건은 도달하지 않더라도 5월 달 같은 경우는 7,500건 전후, 많게는 8,000건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정상적인 거래량들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대로라면은 서울은 지금 이제 상승장이, 전반적 상승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그리고 용산은 매물이 말라 있고요. 마포,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와 과천, 분당은 호가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흥정이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가격으로 보면은 15억대 전후의 아파트들이 가격의 약진들이 조금 좋습니다. 예, 약진들이 좋고 10억에서 15억 이하의 이제 아파트들은 이제 매수세의 이제 초입 흐름에 문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나 10억대로 내려가는데 10억 이하는 아직까지 조금은 흐름들이 뭐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짜리도 움직임이 좀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연천이라든지 뭐 이제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수세가 조금씩 오히려 이제 저가에도 매수세가 좀 붙는 양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3월의 고점 대비해서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5월의 거래량의 추이 자체의 가파름들이 3월보다는 느리지만요 4월보다는 빠르고, 이 추이가 대선의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서울의 상급지의 동생,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의 상급지는 잠실이잖아요. 잠실의 동생이 저기 가락시장 있는 데라든지 오금 아래쪽도 있거든요. 그런 데의 동생들도 약진이 되게 크게 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상급지의 동생과 그의 동생들, 동생의 동생들도 지금 약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걸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좀 추천을 좀 했었죠. 이 아파트를 가락쌍용 1차 리모델링으로 서울의 사전 자문 통과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3계층 수직 증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수직 증축하면 사람들이 이거 되겠어라고 했는데 송파의 성지가 최초로 수직 증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대 규모의 3계층의 수직 증축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그 송파의 형님이죠. 형님, 그 다음에 요 동네가 이제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동생이 이제 요 가락쌍용인데, 요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나쁘지 않게,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지를 보면은 가락쌍용 있고, 서울이라 함은 강남과의 연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3호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학군 괜찮고 주변이 이제 재건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뭐 성동구치소가 이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호재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요런 동생들도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상급지의 형이 가니까 동생들도, 형만큼은 아니지만은 동생들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선 효과가 같은 지역에서도 조금 하급 물건들도 움직이는 양상들이 서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송파라는 지역에서 잠실은 대장이지만 그 다음에 이런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문정동 이런 데는
거기에 상대적인 하급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상급지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기의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열심히 거래량들도 많이 껑충 뛰고 있고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여기는 3월 달께 되어 있는데 4월 달에는 조금 많이 빠졌지만요. 가격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눌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런 분당이나 판교 이런 걸 보면은 과천 분당에 이어서 이제 안양도 상승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과천의 이제 동생이 안양이죠. 안양의 동안구가 이제 동생이 되겠죠. 이 동생도 보면은 가격들을 한번 볼까요? 동생들도 보면은 어느 아파트 볼까요? 아무거나 집어볼까요? 8단지 뭐 여기 한번 볼까요? 시세 거래량들이 좀 움직임들이 보이죠. 그리고 뭐 또 어디 볼까요? 여기 이제 조금 그 선호도가 높은 현대홈타운도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마을 인강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거래가 이제 작지만 좀 올라가는 양상으로 거래량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39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한번 볼까요? 신축 이제 준신축이죠. 거의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여기도 신축인데 오히려 학군지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지만은 신축의 수혜를 받아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안양이라는 동네들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안양의 동생이 어디일까 생각하면은 이제 의왕이겠죠. 의왕에도 이제 퍼짐들이 호가들이 지금 올라간 것들 제가 좀 봤거든요. 의왕도 의왕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잠잠하지만 호가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요런 동네에 의왕의 대장이 이제 포일인데 이 포일의 이제 동생이 이제 이 도심 쪽이거든요. 이 도심 쪽. 근데 이 도심 쪽도 보면은 역세권의 후분양 잠정에 제일풍경채 의왕 고천도 완판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완판이 되고 이제 입지적 가치를 조금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 아파트거든요. 요 아파트. 제일풍경채 여기 이제 인동선이 들어오죠. 인동선이 들어오고 근데 이 동네는 여기 이제 고천 공공택지지구에도 신축들이 들어왔는데 요 바로 맞은편에 고천 가구역 그다음에 고천 나구역 그다음에 여기에 고천 오전 다구역해서 3200세대 1900세대 10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옵니다. 여기는 철거를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입지 가치가 이제 동생한테 그게 되니까는 호가들이 조금 이 동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풍선 효과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좀 드린 바와 같이 이 과천 라인이 있고 경부 라인이 있습니다. 경부 라인은 분당이잖아요. 이 분당 라인 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요. 과천도 과천 라인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기도의 거래량들이 부쩍 좀 올라오고 있고 하급지의 싼 물건들이 이제 소진될 수 있는 초입부에서 거래가 생애 최초에 뭐 집을 좀 싸게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세해가지고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풍선 효과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집값이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값은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걸로 멈춤이 있으면요, 구축들로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되는 걸로 접근을 해가지고 키 맞춤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반복이 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요, 떨어지는 시기는 있습니다. 하락의 구조들은 반드시 일어나지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아파트 가격, 특히 신축의 가격들이 떨어질 가능성들은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신축이 떨어지지 않으면 구축들을 끌어올리는 양상들이 반드시 선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입지가 그런 게 아니라 주요 입지와 입지의 여건들이 개선되는 데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나 뭐 대전이나 대구에도 주요 지자체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0년 새 2배로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됐다. 왜 추가 인상이 예고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제로 에너지를 이제 인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로 인증을 하면은 왜 이게 좀 그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의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를 겁니다. 분양가는 안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질 걸 생각해서 분양가 절반으로 하겠다라는 것들, 뭐 공공에서 나올 수 있지만 공공도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분양을 받는 거지 확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에너지 인증까지 하는데 당연히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공사비 올라갑니다. 이게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로 에너지 인증만 분양가의 오름세를 이끌까? 아닙니다. 지금 층간소음 보안공사에 대한 의무화 법안도 발의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이 층간소음의 법안을 의무화하면은 이것도 공사비를 올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나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바닥 구조가 더 두꺼워집니다. 바닥 구조가 뭐 고밀도 몰탈, 그다음에 슬래브, 그다음 완충제, 복합 완충제, 단일 완충제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층 더 두꺼워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어디에 반영되냐? 공사비, 그다음에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들이 의무화가 되고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은 초기 공사비가 종전보다 한 3-4% 정도 늘어날 걸로 이제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업자의 뭐 어떤 한 임원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것도 공사비를 이제 위로 올리는 양상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가 상승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고 그것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규제로 분양가 오르는데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청약을 한번 노려볼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요, 10억 이하의 청약이라는 겁니다. 10억 이하의 청약.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불과 2015년 그때만 하더라도 2010년 이때만 하더라도 10억이라는 돈이 부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이라고 하면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은 10억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하의 청약 노려볼까? 10억이라는 의미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2020년도인가 이때 찍은 영상 중에서 서울의 6억 아파트가 사라질 것 같아요. 30평짜리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야, 6억짜리 그 비싸게 생각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 그래도 강북도 있고 6억짜리 아파트 안 사라지지라고 댓글을 적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6억이라고 하면은 6억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어? 30평을 살 수 있어? 살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의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지가 안 좋은 데에 뭐 몇몇의 좀 안 좋은 물건의 상태들은 우리가 분명히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도 생각을 해야죠. 이제는 10억이라는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10억 이하의 청약을 노려볼까?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6억 이하에 대한 아파트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2016년도 신문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서울의 집값, 평균 집값이 사상 첫 5억을 넘었다.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요, 야, 분양가가 평당 1000을 넘었네? 역사상 이렇게 1000을 넘은 적이 최초다라고 2000년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집값 사상 첫 5억을 넘겼다고 했는데 이때 큰 이슈가 됐겠죠.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가격이니까 이슈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10억 이하의 청약을 노려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인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들을 인정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우리가 집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분양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들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조금 가까운데 9억짜리나 뭐 8억짜리가 있으면은 분양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과 우리가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둔촌주공 12억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분양 미분양 날 거고 이제 이거 집값 떨어진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둔촌주공이 3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규제로 여러 가지의 여건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신축이 비싸게 나오지만은 그 신축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 준신축이라든지 구축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의 조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양가들이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억이라는 기준들을 인정하고 집을 좀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양가가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누적된 공사비에 대한 지수들을 보면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기들이 몇 번 있었고 요때 우리가 돈을 많이 푸는 시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예, 좀 과도하게 좀 올랐는데 한 번도 이게 2017년도네요. 우리가 조금 더 연도를 낮춰서 보면은 2004년도, 2020년도부터 한 번도 이 공사비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자재도 떨어지지 않았고 등락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요. 꾸준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분양가를 상승되게 한 원인들은요. 근로 시간이 축소가 된 게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20일 날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근로가 68시간이었는데 주말 포함해서 52시간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바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미쳤냐? 아파트의 공사기간들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공사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한 층당 한 달 안에 올라간다라는 기준으로 물론 토목공사는 1.5배 더 들지만은 보통 36개월 잡았는데 지금은 4년을 잡습니다. 왜냐? 근로기준법상에 개정된 68시간이 52시간으로 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늘어서 그 시간이 또 공사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등이 또 공사비에 가중을 좀 늘렸습니다. 인건비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2000년도 이후에 최저임금의 급등 연도를 좀 보면요. 제일 많이 급등시켰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 2001년 때 16%를 한꺼번에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서민들을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위가 언제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도에 16.4%를 급등을 올려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리고 3위가 언제냐?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13.1%를 이제 최저임금들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가에 적용이 되어버렸죠. 인건비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컸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권의 가치, 기조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최저임금도 좀 많이 오르게 되었다. 근데 이게 공사비를 올리는 원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꾸준하게 분양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요. 그것들을 가속화시켜서 이제 대내외의 어떤 그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좀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대통령의 선거가 내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사람들이 대응책을 마련을 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여당으로 들어서면 거대 여당이 되는 거죠. 이 정부가 들어오면요, 규제는 유지하고 그리고 유동성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유동성이 시작되지만은 거래 제한은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래의 속도는 느리지만 가격의 속도는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돈이 많이 풀리는 정부가 될 겁니다.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은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와중에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 이하로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은요, 이제 수급 불균형의 문제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생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데가 대구거든요. 지금 월 거래량이 2,000건대를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1,000건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연속 거래량이 유지가 되었는데 뭐 대구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에 한 7만 가구 이상, 8만 가구 가까이의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은 것과 금리 인상과 결합해가지고 최악의 시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 2027년 물량 없습니다. 인허가도 많이 못했고 건설업도 대구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의 시장도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거래량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마냥 모든 지역이 좋냐? 근데 저는 조금 대구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수성구랑 그다음에 중구 쪽. 중구는 정비 사업이 많고 수성구는 원래 이제 대장의 입지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장의 입지이긴 하지만 대장도 차이가 되게 큽니다. 송파 같은 경우도 거여 마천 쪽하고 잠실하고 가격 차이가 2배가 나거든요. 2배가 납니다. 근데 수성구 같은 경우도 범물동하고 범호동하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좋은 물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그 지역들이 싹 다 좋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 지역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날 때 먼저 가격의 움직임이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범호동이라든지 중구에 있는 이제 이 지상철 라인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그 지역들의 정비 사업들이나 신축들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구축 중에서 이제 예비 재건축이 있는 물건들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올해 샀는데 내년에 안 오르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집은요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을 가져가야지 비과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등락들에 무서워하지 말고요. 시장에서의 입지의 본질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